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초강력 규제를 담은 11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5년여 만에 가장 컸고요. 전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는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 세입자만 타격을 받는 꼴인데요. 사실 이거는 대책 발표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죠. 정교한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규제 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5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난 산불이 축구장 30여 개 면적을 태우고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제 산불에 이어 최근 건조한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강요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부가 오늘부터 특별 감독을 시작합니다. 병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니까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소식도 전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급 인사들의 참여 속에 1박 2일 동안 남아공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최종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에이펙 경주선언에 담은 핵심 화두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G20 무대로 가져온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청년과 여성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포용적인 기회 창출을 통해 모두를 위해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란 구상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사실도 직접 밝히며 복잡한 현안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G20 공식 일정을 끝으로 G7과 UN 총회, 아세안, 그리고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던 이 대통령의 올해 다자 외교 여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에선 방산과 원전,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네 번째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첫날 국부 묘소를 참배한 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요.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합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의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토대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UAE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지난 20년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실적을 쌓았다며 튀르키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에서 공개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정 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헌 당규 개정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겠다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1인 1표제의 당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주 최고위원과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이 절차상 졸속이라고 문제 삼은 데 이어 강득구 등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도 공개 반대에 가세한 겁니다. 보완 장치도 없이 대의원과 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되면 가령 험지인 영남 의견은 소외되는 등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는 가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도 있다. 잇따른 이견 표출에 정 대표는 SNS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1인 1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1인 1표를 겨냥한 반발이 주로 친명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과거부터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1인 1표 요구가 있어왔다고 강조하며 정 대표의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무위원회와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완성한다는 방침인데 자칫 정 대표의 당내 기반 닦기와 이에 대한 견제가 격해지면서 내홍으로 확전되는 건 아닌지 당 안팎에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달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을 극우 대회라고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는 등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못 차렸다, 극우 대회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다 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걸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며 전직 대통령을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틀 연속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며 재판에서 초라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누가 윤 어게인을 옹호하겠냐며 내란 잔재 청사는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11.3 내란이 일어난 지 곧 1년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잠잠하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의지도 비상계엄 1년을 앞에 두고 재점화됐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국 순회 일정 이틀차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랏돈을 먹는 하마라거나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뒤지는 괴물 막장 정권이라며 소비 쿠폰과 헌법 존중 TF 등 정부 여당을 전방위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태는 단순히 항소가 아니라 나라를 포기한 거라며 재판 재개로 대통령을 퇴장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7,800억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는 특검에 이어 재판 과정에도 권력의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며 뭐가 불안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급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개헌 발발 1년을 앞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또 한 차례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 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다는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재판장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꾸짖는 모습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한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에 진행됩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내놓은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고 오는 27일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대 야소 전국 속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심사는 다음 달 초쯤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미 의견서와 PPT 등 영장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태호, 김용태 의원을 조사하는 등 현역 의원 진술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소집 장소 변경 등 추 전 원내대표 행위에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인데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특검은 이 말이 계엄을 해제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 나아가 지시였을 수 있다고 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토대로 계엄 효력 유지에 협력했음을 강조할 거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끼워 맞추기식 억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구속 여부와 별개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는 28일로 수사기한이 끝나는 최상병 특검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발표를 수사기관이 끝난 뒤인 다음 달 1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특검은 모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막바지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검찰개혁 파장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160명 넘는 검사가 사표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달여 동안 검사 161명이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22년 146명보다도 많은 검사가 사표를 쓴 겁니다. 특히 경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 연차 낮은 검사들 52명이 올해 퇴직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만두는 저연차 검사가 한 해 50명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 이후 검찰개혁 추진 등 전국 흐름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등으로 부족한 인력에도 연일 과도한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아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앞서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사임한 차호동 전 부장검사는 밀려드는 사건에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온 후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재편된 검찰 수뇌부는 조직 안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에 반발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엄 관련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혁신 TF가 검찰과 법무부에도 각각 꾸려졌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검사 이탈이 더 늘어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제뉴스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HDC그룹의 HD랩스,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그룹 회장 지분이 18%대로 총 발행 주식의 20%를 밑돌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정 회장 지분율은 21%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사주 때문에 사익 편취 규제에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과징금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공정위 직원은 16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부실 채권, 투자 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주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중복 상장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으나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에는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계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수를 줄이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강화와 수급사업자의 정보 요청권 부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 등 3종 보호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영세한 시장에서는 가격, 그러니까 수수료를 제한하는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내년까지 전세난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 한 달 만에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전후 한 달을 비교해보니 해당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2%대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강력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매매에서 전세로 주택 수요가 옮겨갔지만 공급 물량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 갱신이 늘어난 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돼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직접 살아야 하니 전세시장에 유통매물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입주 물량도 줄어서 전세시장 불안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9천 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셋값 상승률을 4%로 전망했는데 현실화한다면 지난 2021년 기록한 5.1%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전세난 장기화 가능성에 최근엔 월세마저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주택 월세는 한 달 전보다 0.53% 오르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시장이 모두 흔들리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KB 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이번 달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72% 올라 지난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최고 상승률이었던 지난달 1.46%보다 오름폭이 0.26%포인트 커졌고요. 18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규제 속에 거래가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일부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잇따라 주택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 조이기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금리도 치솟은 상황인데 은행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6천억 원대로 지난달 한 달 증가액보다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가 몇 달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데다 신용대출로 집 계약금을 내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에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은 올해 대출 한도를 평균 33% 초과했습니다. 당국이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을 시작으로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합니다. 풍선 효과로 대출이 쏠리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까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6%대로 상승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조금 인하가 제약이 된 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국고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압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가상금리 조정도 약간 상향으로 있는 것. 보통 연초 대출 한도 목표가 새로 설정되면 가계대출에 숨통이 튀었지만 이번 대출 한파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3구나 한강델트는 뭐 거기는 대출 안 해줘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일단 거래가 급감한 건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지역 내 집값, 전셋값 그리고 월세화 이걸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력을 거듭 확인하고 정책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인기 외식 품목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은 칼국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30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1년 만에 12만 개 가까이 줄면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자주 먹었고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회복 소비 쿠폰이 일주일 뒤면 마감돼 기간 안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 쿠폰 잔액은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난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인제 산불에 이어 이번에도 해가 질 무렵 시작된 불은 이튿날 헬기가 투입되고서야 잡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불은 양양 구룡령 골바람을 타고 밤새 이어졌습니다. 급경사지 곳곳에서 진화되는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사흘 전 난 강원 인제 산불에 이어 또다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주민과 펜션 투숙객에겐 사전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11시 그쯤 되니까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인데 문자 보내라 그래갖고 다 문자 돌리고 이제 좀 대피를 준비를 좀 했죠. 길게 띠를 이루던 불은 동이 트고 헬기 25대가 투입되면서 잡혔습니다. 16시간 이어진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32개 면적인 22.5헥타르 정도.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만큼 당국은 입산자 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역시 사흘 전 인제 산불에 이어 또다시 어두워질 무렵 발생했습니다. 바람은 3, 4월 봄철보다 약했지만 헬기 투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초기 진화를 못하고 밤새 지상 인력 진화에 의존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인제 산불도 그렇고 양양 산불도 대부분 야간에 이 산불이 발생하고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임도 등의 개설을 통해서 산불의 적극적인 조기 진화에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는 산불 발생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렇게 바싹 마른 낙엽층을 타고 골바람과 함께 불은 산 정상으로 확산했습니다. 낙엽층에 불씨가 숨어 재발화할 수 있는 만큼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 정리에 상당 기간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눈이 내리기 전 11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산불에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평택 포승공단에 있는 프린터기 부품 공장 건물에도 큰 불이 났는데 폐업한 뒤 비어있던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리 다 나오라 그래요. 빨리 나오라 그래. 빨리. 공장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위로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오릅니다. 2층에서부터 불이 나고 있었어요. 불이 나면서 이제 폭발음이 약간씩 들리더라고요. 근데 위주 창문 좀 깨지는 소리하고.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골판지 제조 공장에 큰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거세고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직원들이 한 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자마자 수색 작업을 벌여 공장 2층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조리 설비가 있는 식당 휴게실을 찾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탈출한 다른 직원들과 업체 대표를 통해 불이 나게 된 정확한 경위와 숨진 노동자만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성 화재와 비슷한 시각, 경기 평택시 포승공단에 있는 프린터기 부품 공장 건물에도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폐업해 비어있던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평택시는 근처 주민들에게 되도록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고 연기와 매연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좁은 수로에서 조타시를 비운 데다가 선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무인도와 충돌한 여객선의 선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입니다. A 선장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사고 지점은 폭이 좁은 협수로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로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다는 선원 7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선원들에게 내가 조타실에 있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남한테 그 밑에 그 직원 선원한테 누가 물어보면 하라고 했다고 그 증거 인멸하려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사고는 여객선이 자동 운항 상태로 항해하다가 항해사가 항로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긴급 체포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당시 관제센터가 여객선 항로 이탈과 사고 발생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항로 변경 기록을 분석하고 사고 당시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이유와 경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끄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일단 규정을 살펴보고요. 또 사고 당시 풍향, 조류 등 여러 조건을 대입해 모의 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마쳤습니다. A 선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 요청을 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던 여성이 무사히 집에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중단한 경찰은 휴대전화 식별번호 등을 통해 최종 확인을 거쳐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풀과 나뭇가지가 우거진 산속을 소방대원들이 손으로 헤집으며 나아갑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산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구조 요청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 소방이 사흘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걸어가자고요. 네. 당시 신고 전화가 짧게 끊긴 데다가 소방에 걸려온 전화번호도 통상적인 번호가 아니었던 탓에 소방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실종 나흘째 아침, 소방이 찾고 있는 실종자가 무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실종자가 당일 계양산에 들렀다가 늦게 귀가한 자신의 딸인 것 같다는 겁니다. 방송 보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중에 있거든요. 본인 딸이 맞는 것 같다. 네, 본인 자녀가 맞는 것 같다. 자신을 실종자라고 밝힌 10대 A양은 혼자서 계양산을 오르다가 넘어져 119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 과정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전원이 꺼졌지만 이후 스스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A양이 단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상태도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신고 당시의 전화 목소리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양과 신고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에서 A양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을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 역 거리 근처 사거리를 달리던 승합차가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탑승객 20대 여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서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활동하는 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서풍을 타고 초미세먼지가 유입돼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에서는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남부지방에서도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산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11.3도, 대구는 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17도, 대구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금세 해소되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와서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연 회의에 이어서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보통 폐막에 임박해서 정상선언을 채택하던 관례를 깨고요. 첫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에 불참하고 정상선언 채택에도 반대하자 의장국인 남아공이 공개 반박하고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회원국들이 호응한 결과입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했고요. 특히 차기 의장국인 미국의 불참으로 폐막식에서 의장직 이양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경주 에이펙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된 데 반가움을 표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어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했고 리 총리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두 나라의 여론전도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다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가 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문제에 무력 개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는 내용의 사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目标是要让高市早苗意识到问题的严重性，要求他改弦更张。当中国常驻联合国代表向联合国秘书长致函，
리숭 오스트리아 비인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 대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로 가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いかなる事態が、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히려 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가 회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두면서 중일 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의례적인 인사로 고가의 가방을 준 것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 논란이 짙었던 전당대회 직후에 건네졌다는 점에서 특검은 김건희 씨의 당무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2023년 3월 100만 원 넘는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가방 브랜드 본사와 서울 시내백화점 매장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신임 여당 대표 부인의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린 3월 8일 직후라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자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애초 김 의원은 지지세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장제원 전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하면서 윤심 몰이에 나섰습니다. 동기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 속에 친윤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잇따라 당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김 의원에게 힘이 실렸고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특검은 일련의 후보 교통정리 과정에 대해 김 의원 측이 김 씨에게 감사를 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김건희 씨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당선을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김 의원 부인 메모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입건한 김 의원 부인을 조만간 소환할 전망입니다. 처벌 여부와 별도로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과거 집권 여당이 휘둘렸다는 의혹의 단면이 특검 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주포로 활동했다고 지목된 김건희 씨의 공범이 오늘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과거 김 씨와 주가 조작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 씨 조사를 통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김 씨와의 연결고리를 추가로 확인할 전망입니다. 네, 11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에서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계엄 당시의 정치인 같은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오늘 진행됩니다. 모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최후 진술을 하고요.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선고는 내년 1월로 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관련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무위에서 개정 논의가 완료되면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개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야당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규명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삼성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피싱 의심 문자나 통화 기록을 길게 누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 내용을 긴급 분석해 피싱으로 파악되면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에서 관련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이번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참모총장을 포함해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표적 공습을 당한 아파트 곳곳이 부서지고 자동차 여러 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과 구급대, 군인들이 거리에 뒤엉킨 채 요란한 총성이 울립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군사작전 때 전투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11월 휴전 후 참모총장에 올라 조직 재건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돼 현상금 500만 달러가 내걸렸습니다. 앞서 군의 건의로 이번 공격을 명령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회의에서 헤즈볼라의 위협 역량 재건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철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기 밀수 등으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격을 늘려온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건 5달 만입니다. وتعلمون هذه المنطقة هي منطقة مدنية بامتياز. هنا في قلب الضاحية الجنوبية هذه منطقة مدنية بامتياز وخلية من أي مركز عسكري خصوصا هذه المنطقة التي نقف فيها الآن.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라는 거듭된 요구를 무시한다며 점령군이 철수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회담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매우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금껏 해온 회담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고 러시아 측과도 다시 얘기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문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was a very, very meaningful, I would say, probably best meeting and day we've had so far in this, making some changes, some adjustments in the hopes of furthering narrowing the differences. 우크라이나 측도 회담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자국의 핵심 요구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Very good progress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the just and lasting peace.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매우 감사하다며 달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대표단은 미국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미국 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를 거부하고 영토 교환 협상은 현재 접촉선을 기준으로 시작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대를 평시 기준 80만 명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미국의 초안에 담긴 60만 명 상한선보다 큰 규모입니다. 나토는 군대를 영구 주둔하지 않되 폴란드에 나토 전투기를 배치하자고 제안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나토 집단 방위와 동등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처음 공개된 트럼프 평화안이 러시아 요구사항 위주로 채워졌다면 제네바 회담에서는 항목별로 조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인근 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전장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은 정작 미국의 핵심 관련 부서는 받아보지도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등과 함께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 구상을 적극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고 유럽은 계속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We have a way of getting peace. We think we have a way of getting peace. He's going to have to approve it. 문제는 이 구상이 러시아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영토로 인정받고 경제 제재를 해제받으며 G8에 재가입해 국제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러시아에 너무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는 러시아의 소원을 담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이 작성한 게 맞다며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구상 초안 작성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슈너는 키릴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대표 등과 지난달 미국에서 만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구나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 외교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은 계획안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대신 2차 대전 때 독일에 굴복한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딴 네빌 체인벌린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요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서 노동부가 오늘부터 특별 감독을 시작합니다. 해당 치과는 면벽 수행, 다량의 반성문 쓰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이틀 일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서 퇴사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퇴사 예고 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내용 증명을 받은 겁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한 건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씨는 노동부에 관련 청원을 넣었고 이후 진행된 수시 근로감독에서는 더 믿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알려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대표가 단톡방에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분이 나쁘다며 직원들을 몇 시간씩 벽을 보게 했고 A4 용지에 반성문을 적는 이른바 빽빽이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2년 이후 이 병원을 퇴사한 직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지난 3년 동안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명륜당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본사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명륜 진사갈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 명륜당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은행에서 790억 원을 빌렸습니다. 운영과 시설 자금 명목인데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의 저금리였습니다. 이후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최대 15%에 이르는 고금리로 대출해줬습니다. 대출은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의 아내와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일부를 제외하면 이 대표 지분이 100%인 업체들입니다. 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83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출 상환금과 이자 155억 원이 본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종근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사경은 관련 사례로는 전국 최초라며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신종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출발했다며 직접 추심 방지와 무이자 대출 전환 등 가맹점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륜당은 이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바다의 관제탑인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하는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신안군에서 퀸 제누비아 2호가 좌초하기 전 VTS가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관제사 한 명이 경기도 성남시 크기 해역을 감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관제 범위가 한 명이 통제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이번 사고 당시 목포 VTS 관제사는 배가 좌초한 뒤에 1등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경로를 이탈한 또 다른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소형 선박에 대한 경보가 너무 자주 울려서 관제에 방해가 되니까 경보 레이더를 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제사 한 명이 이렇게 넓은 해역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정부가 VTS 관제 면적을 늘리면서 관제사 한 명당 맡은 해역 면적도 1.3배로 늘었습니다. 관제사 수에 비해서 VTS 관제 면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VTS 시스템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관제사의 과실 여부를 넘어서 전반적인 관제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물가도 무섭게 오른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달러당 원화 값이 1,470불대 중반으로 힘을 못 쓰고 있죠. 원화의 실질 가치는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원화 구매력은 2009년 이후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중에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러다가 1,500원 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녹아내리는 원화값은 이미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값은 평년보다 19%가 비싸졌고요.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환율을 두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여파로 무섭게 오르는 연말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값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금테크가 열풍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아끼려고 개인 간의 금 직거래가 역대 최대 수준이란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네, 금 직거래 플랫폼의 거래액은 최근 몇 달간 계속 오르다가 지난달에 830억 원을 찍었습니다. 금 품귀 현상이 심했던 올해 2월보다도 200억 원가량 더 많은 규모입니다.
골드바를 살 때 내는 부가세 부담을 덜고 더 저렴하게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금시장 거래량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 2월에 1조 6천억 원을 넘겼는데 금값 급등 흐름을 타고 지난달엔 5조 4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사설 플랫폼이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를 대로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진 금값은 요즘에 온수당 4,000에서 4,1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추세입니다. 금값 과열 우려가 나오지만 금을 사들이려는 수요는 계속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내년에도 금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50만 원 감당 가능하신가요? 특급 호텔들이 연말 성수기를 맞아서 최고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4대 호텔 뷔페로 꼽히는 곳들의 주말 가격은 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방문하면 9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3년 전 성수기 때보다 19%, 비수기 기준으로는 46%나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경우엔 더 노골적인 최고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엔 20만 원 선이었고요. 작년엔 40만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올해 가장 비싼 한정판 케이크 한 판 사려면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기 불황에 스몰 럭셔리로 과시욕구를 충족하려는 흐름 속에 최고가 자체가 마케팅 수단이 된 겁니다. 고급 식재료를 쓰고 희소성을 강조한다지만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호텔들의 최고가 마케팅이 외식과 베이커리 시장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서울 도심을 달리는 2025 YTN 서울 투어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16,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늦가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달리기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마라톤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갑니다. 유모차를 끌고 달리는 엄마 아빠도, 공룡 옷을 입고 뛰는 참가자도 저마다의 속도로 가을 풍경을 즐깁니다. 마지막 마라톤을 장식하고자 이렇게 공룡 옷을 입고 뛰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힘든데 애기한테 이렇게 좋은 서울이라는 소식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마라톤에 참가하는 열정만큼은 뜨겁고, 나올 때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와서 몸 조금 풀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하니까 지금 추위를 모르겠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멀리서 찾아온 70대 선수들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강릉에서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6시 반 이렇게 도착해서 지금. 평소 차로만 달렸던 도심 속 풍경을 직접 뛰며 즐기니 오늘만큼은 러너들이 도심 속 주인공입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도심 속을 달리고 있는데요.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추위를 잊게 될 만큼 상쾌한 느낌입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결승선. 완주에 성공한 시민들은 주변 지인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코스가 제가 대학 시절에 거닐던 거리가 코스라서 그래서 기록과 상관없이 달리는 대회 행복하게. 저번 대회는 이제 2등을 했었는데 올해 이번 YTN은 우승을 해서 되게 기쁘고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청계천 등을 달린 이번 YTN 서울 투어 마라톤에는 16,000여 명 시민들이 참여해 늦가을 도심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입소문을 타며 올해 국내 독립영화 관객 수 1위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이 직접 스포 단속에 나서고 봉준호 감독 등이 GV 행사에 참여하며 흥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다 참여한 서명운동에서 혼자 빠지겠다고 선언한 여고생 주인.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이주인. 됐어. 그냥 나 빼고 해. 뭐래, 지금 애들 다 했어. 얼른. 잘 됐네. 나 빠져도 티도 안 나겠다.
그 뒤 의문의 쪽지를 받으면서 평온하게만 보였던 소녀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윤가은 유니버스란 말이 생길 정도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온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가 올해 가장 관객이 많이 본 우리 독립예술영화가 됐습니다. 올해 개봉한 국내 독립예술영화 가운데 애니를 제외하고 10만 명 이상이 본 작품은 단 3편뿐입니다. 매일에서 겪는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영화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상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볼 때 그것이 주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고생이 겪을 법한 현실적인 고민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에 공감과 호평이 쌓였습니다. 주요 설정을 모른 채 봐달라는 윤 감독 요청에 노 스포일러 챌린지가 SNS에서 번졌고 관객들의 관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인공 주인을 연기한 신예 서수빈은 첫 장편 데뷔작임에도 씩씩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가은 감독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한 봉준호 감독이 직접 GV 행사에 나서며 열기에 불을 보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가은 팬클럽 서울 출연입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걸작이야. 흥행에 힘입어 미공개 장면들이 담긴 영화 각본집도 나왔습니다. 독립예술영화로 관객 10만 명은 상업영화 1000만 관객에 비견될 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완성도 높은 영화라면 여전히 관객들이 찾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재확인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활동하는 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점차 전국에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를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온화한 서풍을 타고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오전 중 그 밖의 중서부 지역에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11.3도, 대구는 7.2도, 광주는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금세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산불이 잇따른 영동 지역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하겠고요.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날도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